낡은 시외버스에서 한 남자가 비틀거리며 내렸다. 빛바랜 작업복 상의에 무릎 부분이 해진 작업 바지를 걷어 입은 모습이었다. 어깨에는 낡은 배낭이 걸쳐져 있었는데 여러 번 꿰맨 자국이 역력했고 끈은 거의 끊어질 지경이었다. 오랫동안 자르지 않은 머리카락은 덥수룩했고 턱수염은 턱의 절반을 덮을 정도로 덥수룩했다. 전체적으로 그는 이곳저곳을 떠돌며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건설 현장 노동자처럼 보였다. 하지만 아무도 그가 10년 전 억수같이 쏟아지는 빗속에서 임신한 젊은 아내와 수많은 원망을 뒤로하고 이 가난한 마을을 떠났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박지훈의 고향은 강원도 산골 외딴 마을이었다. 마을로 들어가는 흙길은 움푹 팬 곳이 많아 비만 오면 진흙탕으로 변해 미끄러웠다. 지난 몇 년간 일부 구간에 임시로 자갈을 깔았다는 소문만 들었을 뿐 나머지는 여전히 예전처럼 황량했다. 지우는 고향의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다. 볏짚 타는 냄새가 섞인 공기는 그에게 옛 추억을 떠올리게 했다. 아침마다 한가롭게 소를 몰고 밭으로 나가던 시절, 젊은 아내 이서연과 함께 보냈던 평온한 날들. 그는 처마 밑에서 아내 서연이 바느질하며 가끔 남편을 올려다보던 신뢰와 다정함이 가득했던 눈빛을 잊을 수 없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변해버렸다. 지훈이 떠난 지 10년이 훌쩍 넘었다. 편지 한 통, 연락 한 번 없었다. 많은 사람들은 그가 어디 구석에서 죽었거나 타향해서 길을 잃었을 거라고 말했다. 더 악담하는 사람들은 그가 가난한 아내를 버리고 부잣집 여자와 결혼해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수군거렸다. 지훈은 왜 돌아왔을까? 고향을 떠날 때부터 그는 언젠가 돌아와야 한다고 마음먹었다.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아들의 얼굴을 보고 과거에 매몰차게 떠났던 아내에게 사과하기 위해서였다. 옛날의 지훈은 너무 젊고 성급했으며 자존심이 강했다. 집은 몹시 가난했고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으며 낡고 허름한 초가집 한 채만 남았다. 서연과 결혼할 때도 변변한 결혼식조차 올리지 못했다. 처가, 특히 장모 오 여사와 친척들은 항상 그를 무시하며 서연에게 남자 보는 눈이 없다고, 변변찮은 녀석에게 시집갔다고 말했다. 처음에는 서연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괜찮다며 모든 말을 무시했다. 하지만 궁핍한 생활, 주변의 따가운 시선, 힘든 임신까지 겹치면서 서연도 점차 지쳐갔다. 지우는 자신이 막노동으로 녹초가 되어 집에 돌아왔을 때 장모로부터 입만 살아서 큰 소리만 치고 내 딸 하나 제대로 먹여 살리지도 못한다 는 모진 말을 들어야 했던 날들을 잊지 못했다. 어느 날 큰 다툼이 벌어졌다. 오 여사는 그를 쓸모없는 놈이라며 심하게 몰아붙였다. 서연은 불룩한 배를 안고 울며 엄마에게 심한 말은 하지 말아달라고 애원했지만 그때 지훈 역시 화가 나 있었다. 그는 자존심이 짓밟혔다고 느꼈고 자신이 계속 아내와 아이를 고생시킬까 두려웠다. 그래서 그는 빗속에서 가방 하나 들고 마을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서연은 처마 밑에서 하염없이 울었지만 남편을 붙잡을 힘이 없었다. 잿빛 하늘은 마치 가난한 부부의 운명을 예고하는 듯했다. 10년 동안 지우는 서울에서 고생했다. 대형 건설 현장의 막노동꾼으로 시작해 밤낮 없이 일했다. 누가 시키는 일은 무엇이든 했다. 하늘은 성실하고 의지가 있는 사람을 돕는다고 했던가. 그는 점차 현장 관리법을 배우며 인정받기 시작했다. 나중에는 과감하게 작은 건설 회사를 차렸다. 처음에는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고 때로는 거래처에 돈을 떼이거나 인부들이 파업하기도 했다. 하지만 뛰어난 사업 수완과 근면함으로 지우는 신뢰받는 건설사 사장으로 성장했고 상당한 부동산도 소유하게 되었다. 이제 그는 업계에서 숨은 재벌로 불렸다. 하지만 지우는 단 한순간도 마음이 편치 않았다. 좋은 차를 타고 고급 양복을 입고 에어컨이 나오는 사무실에 앉아 있었지만 밤이 되면 아내와 아이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는 서연을 애타게 그리워했고 이제 8~9살이 되었을 아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해 가슴이 아팠다. 아무리 성공해도 그는 가난했던 자신의 출신을 잊을 수 없었고 임신한 아내를 버리고 떠났던 잘못을 잊을 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지호는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고층 빌딩 창밖을 바라보다가 고향에 가야 한다는 강한 충동을 느꼈다. 서연을 다시 만나고 반드시 아들을 만나야 했다. 쫓겨나거나 모욕을 당하더라도 감수할 각오였다. 하지만 지호는 자신이 화려한 재벌의 모습으로 돌아가면 사람들이 그를 과시한다고 수군거릴까봐, 그리고 전처와 장모가 더욱 경계할까봐 두려웠다. 그는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마치 일자리를 찾아 고향에 온 가난한 건설 노동자처럼 허름하게 차려입기로 결심했다. 그는 조용히 서연의 가족에게 다가가 돕고 싶었고, 또한 과거의 아내가 아직 조금이라도 감정이 남아있는지, 아니면 그를 뼛속까지 미워하는지 확인하고 싶었다. 오늘, 지호는 이른 시외버스에 몸을 싣고 구석자리에 웅크리고 앉아 복잡한 감정과 함께 배낭을 안고 왔다. 이제 그는 버스에서 내려 마을까지 몇 킬로미터를 걸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버스 터미널은 예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여전히 지저분하고 시끄러웠다. 택시 기사들이 손님을 부르고 무점상 아주머니들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떡바구니를 팔고 있었다. 지호는 모자챙을 눌러쓰고 얼굴을 반쯤 가린 채 걸었다. 시장을 지나갈 때 그는 언뜻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저 친구, 낯이 익은데. 혹시. 에이, 설마, 잘못 봤겠지. 지호는 모자챙을 더 깊이 눌렀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마을 입구에 다다르기 전, 그는 잠시 멈춰 서서 주위를 둘러보았다. 예전에는 끝없이 펼쳐진 푸른 논이었던 곳이, 지금도 논이 있긴 했지만 엉성하게 지어진 임시주택들이 드문드문 섞여 있었다. 가끔 아이들이 낡은 자전거를 삐걱거리며 웃으며 지나갔다. 공기는 도시보다 맑았지만 가난의 흔적이 뚜렷했다. 지호는 자갈길을 밟으며 계속 걸었다. 머릿속으로는 서연을 다시 만날 장면을 그려보며 애써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다. 아마 그녀는 여전히 예전처럼 아름답겠지만 고생한 흔적이 더해졌을 것이다. 그녀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 울까? 욕할까? 아니면 침묵할까? 그는 온갖 상황을 상상하며 가슴 졸였다. 그는 또한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자신의 아들, 이름이 민준이 맞는지 아니면 다른 이름인지도 모르는 그 아이가 아버지를 미워할지 궁금했다. 아마 뼛속까지 증오할지도 모른다. 아들이 원망스러운 눈빛으로 자신을 쳐다볼 장면을 생각하자 지호는 문득 돌아서 도망치고 싶었다. 하지만 그는 돌아가기에는 너무 멀리 와 있었다. 솔빛 마을이 눈앞에 나타났다. 기와지붕, 초가지붕, 길가에 비스듬히 서 있는 전봇대. 어른들은 찻집에 앉아 담소를 나누고 아이들은 강에서 소리치며 물놀이를 하고 있었다. 모두 남루한 차림에 낯선 이방인을 주목했다. 지호는 고개를 숙이고 최대한 빨리 지나가려 했지만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저 사람 좀 봐, 수상쩍게 왜 저리 숨어? 혹시 도둑놈 아니야? 가만히 있자. 옛날 오 여산의 사위였던 박지훈 닮았는데? 지훈이? 에이, 그놈은 죽었는지 살았는지 10년 동안 소식도 없다며? 쯧쯧, 알 수 없지. 수군거림은 지훈을 따라왔다. 그는 감히 뒤돌아보지 못했다. 문득 지훈은 허름한 양철 지붕을 얹은 집 앞에 멈춰 섰다. 벽의 회반죽은 벗겨져 있었다. 그는 이곳이 예전에 장모님 댁이었음을 깨달았다. 10년이 지나도 집은 여전히 낡았고 초가지붕 대신 녹슨 양철 지붕으로 바뀌었을 뿐이었다. 집 뒤 대나무 숲은 여전히 바람에 흔들렸다. 잡초 무성한 작은 골목길.
마당 앞에서는 9살이나 10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허리를 굽혀 채소 몇 포기의 물을 주고 있었다. 햇볕에 그을린 머리, 헐렁한 반소매 셔츠, 낡은 바지, 달아 빠진 플라스틱 슬리퍼. 지훈의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그는 저 아이가 자신의 아들임을 직감했다. 걷는 모습, 물뿌리개를 든 방식, 어렴풋이 닮은 얼굴. 심장에 전류가 흐르는 듯했다. 집 처마 밑에는 마른 체형의 여자가 땀을 닦으며 아이를 부르고 있었다. 민준아, 들어와서 손발 씻고 밥 먹어라. 햇볕 뜨거운데 엄마가 이따 오후에 물 주랬잖아. 여자의 목소리는 약간 쉬었지만 다정함과 피곤함이 묻어났다. 아이는 네 하고 작게 대답하며 여전히 부지런히 물을 길어 날랐다. 지우는 떨리는 눈으로 그 여자의 얼굴을 보았다. 옛날에 그 소녀는 이제 야위고 피부가 약간 검게 탄 여인이 되어 있었다. 고된 삶의 흔적이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얼굴에 남은 익숙한 윤곽은 숨길 수 없었다. 슬픔이 깊게 밴 눈, 갸름한 턱선, 단정한 눈썹. 바로 서연, 그의 아내, 그의 삶 내내 가슴 아팠던 사람이었다. 지훈이 입을 열려 했지만 목이 메었다. 바로 그때 집 안에서 오 여사, 서연의 어머니가 나왔다. 그녀는 대문 밖에 서성이는 낯선 남자를 보고 소리쳤다. 거기 누구요? 남의 집 앞에서 뭘 엿보고 있는 거요? 지우는 당황했다. 오 여사는 60대 초반으로 보였고 등은 예전보다 더 굽었으며 머리카락은 희끗했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쩌렁쩌렁했다. 서연이 낯선 남자를 보러 돌아섰다. 그녀는 잠시 미간을 찌푸리고 손으로 햇빛을 가리며 자세히 보았다. 지훈이 고개를 숙이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혹시 이 근처에 집 수리할 곳이 있다고 들어서요. 저는 건설 노동자인데 지나가다가 여쭤보려고요. 지훈의 말투에는 서울에서 오래 살아 약간의 서울 억양이 섞여 있었고 고향 출신임을 숨기려 했다. 오 여사가 코웃음을 쳤다. 우리 집은 다 낡아 빠졌지만 일꾼 고용할 돈은 없소. 다른 데 가서 일자리 알아보시오. 그러고는 귀찮다는 듯 손을 휘저었다. 서연도 가까이 다가왔다. 그녀의 눈에는 경계심과 함께 의아함이 서려 있었다. 마치 이 남자에게서 뭔가 익숙함을 느꼈지만 즉시 알아보지는 못하는 듯했다.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지우는 꾹 참고 다시 말했다. 저는 그냥 밥 한 끼 얻어먹고 지붕 생곳이라도 땜질해 드릴 수 있을까요? 돈도 없고 잠잘 곳도 없어서요. 오 여사는 그 말을 듣고 더욱 세게 손을 내저었다. 우리 집은 가난해서 밥 얻어먹으러 올 때가 아니요. 지붕 수리? 비가 더 새도 상관없어. 익숙해졌으니까 그렇게 말했지만 사실 그녀도 이 낡아빠진 양철 지붕을 수리할 돈이 없어 걱정하고 있었다. 장마철이 다가오고 있었고 태풍이라도 불면 온 집안이 물바다가 될 것이 뻔했다. 하지만 오 여사는 자존심이 강해서 누구에게 도움받는 모습을 보이기 싫었다. 옆에 서 있던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말했다. 엄마, 그래도 한번 저 아저씨한테 어디가 새는지 봐달라고 해요. 조금이라도 고칠 수 있으면 좋잖아요. 임시로 밥 한 끼 드리는 게 뭐 큰 손해라고요. 오 여사는 딸을 흘겨보았지만 구멍 뚫린 양철 지붕을 올려다보고는 한숨을 쉬었다. 마음에 들지는 않았지만 혀를 차며 말했다. 좋을 대로 하게. 우리 집엔 줄 돈 없으니. 밥은 그냥 나물 반찬뿐인데 괜찮으면 있든지. 지훈이 공손하게 대답했다. 네, 감사합니다. 괜찮습니다. 그는 서연을 올려다보았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불과 2미터도 안 되는 거리였지만 너무나 멀게 느껴졌다. 전처의 얼굴은 초췌했지만 눈빛에는 여전히 약간의 온화함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는 뜨거운 햇볕을 피해 마당에 있던 아들 민준을 데리고 집으로 들어갔다. 민준은 낯선 남자를 힐끗 쳐다보았지만 호기심에도 불구하고 아무 말도 묻지 않았다. 지호는 서둘러 소매를 걷어붙이고 지붕 위로 올라가 구멍난 꽃들을 꼼꼼히 살폈다. 낡은 양철판은 여러 곳이 녹슬었고 못도 헐거워져 있었다. 그는 양철 몇 장을 교체하고 못을 다시 받고 방청 페인트를 칠하면 임시로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는 땀을 뻘뻘 흘리며 손상된 양철판을 먼저 떼어내기 시작했다. 집 안에서 오 여사가 중얼거렸다. 우리 모녀가 저 사람 덕 볼 일은 없을 거야. 저 사람이 도둑놈인지 아닌지 누가 알겠어. 서연은 어머니의 의심 많은 태도에 씁쓸하게 웃으며 침묵했다. 그녀는 덥고 의심까지 받는 저 노동자가 안쓰러웠다. 한편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불편한 감정이 남아 있었다. 왜 저 남자의 모습과 목소리가 그녀와 아들을 버린 잔인한 남편 지훈을 자꾸 떠올리게 하는 걸까? 며칠 후 지훈은 오 여사네 집에 머물며 묵묵히 이것저것 일을 했다. 지붕 수리 외에도 금이 간 벽을 메우고 벗겨진 회반죽 부분을 칠했으며 심지어 서연을 도와 채소밭에 물을 주기도 했다. 식사는 소박했다. 때로는 데친 나물, 때로는 민물개 찌개와 두부. 그는 가족과 함께 밥을 먹으며 서연이 아들에게 반찬을 집어주는 모습을 볼 때마다 벅차오르는 감정을 애써 억눌렀다. 민주는 여전히 낯선 사람을 경계하며 말이 적었다. 가끔 아저씨는 왜 여기 있어요? 아저씨는 아내나 자식 없어요. 같은 순진한 질문을 던졌다. 지호는 아들을 꼭 껴안고 아빠가 여기 있다. 아들아, 라고 외치고 싶었지만 참아야 했다. 그는 그저 멋쩍게 웃으며 대답했다. 아저씨는 멀리서 왔어. 아직 결혼 못했고. 그냥 누가 시키는 일 하면서 돌아다녀. 민주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저었다. 아저씨, 우리 엄마처럼 불쌍하네요. 지호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슬픈 미소를 지을 뿐이었다. 밤마다 지호는 부엌 구석에 해진 돗자리 위에서 잠을 잤다. 닭 우는 소리, 개 짖는 소리, 모기 소리를 들으며 그는 편안한 잠자리를 요구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 신분이 드러날까 두려웠고 또한 아내와 아들이 겪었을 궁핍함을 직접 경험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잠결에 깨어나면 그는 문틈으로 보이는 서연의 그림자를 훔쳐보았다. 그녀는 조용히 민준에게 부채질을 해주고 있었고 때로는 마당으로 나와 캄캄한 밤하늘의 별을 올려다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다. 지호는 극심한 연민과 함께 과거 자신의 부족했던 용기를 탓하며 아내와 아들이 겪었을 고통에 가슴 아파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온 마을에 소문이 퍼졌다. 오 여사네 집에 난민처럼 남루한 떠돌이 일꾼이 머물고 있다는 것이었다. 어떤 이는 악의적으로 그가 탈옥수나 사기꾼일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다른 이는 옛날 오 여사네 사위였던 지훈이라는 놈이 재산을 노리고 돌아온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문이 퍼지면서 지훈의 전처가 쪽 친척 몇몇도 탐색하러 오기 시작했다. 어느 날 오후 서연의 사촌 형인 강 삼촌이 들렀다. 마당을 쓸고 있는 지훈을 보고 그는 씩 웃으며 말했다. 이봐, 젊은이. 혹시 이름이 박지훈 아니요? 지훈은 깜짝 놀랐지만 태연한 척했다. 아닙니다. 저는 김민수라고 합니다. 건설 노동자입니다. 강 삼촌이 비웃으며 큰 소리로 말했다. 속일 생각 마라. 내 걸음걸이, 목소리 다 알아봤다. 내가 죽었다 살아나도 나는 못 잊어. 너는 10년 전에 아내 버리고 도망간 박지훈 맞지? 그의 목소리가 마당 전체에 울려 퍼지자 집안에 있던 오 여사와 서연이 급히 뛰쳐나왔다. 민준도 어리둥절하며 문틈으로 고개를 내밀었다. 지훈은 꼼짝 않고 서 있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강 삼촌이 씩씩거리며 말했다. 오늘 딱 걸렸어, 이놈. 내 놈이 이런 초라한 모습으로 전처 집에 돌아와서 뭘 어쩌려는 거냐? 또 뭘 뜯어내려고? 우리가 눈뜬 장님인 줄 아느냐? 서연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 망연자실했다. 그녀는 가슴을 부여잡고 빠르게 뛰는 심장을 진정시키려 했다. 오 여사는 충격에 빠졌다. 뭐라고? 얘가 지훈이라고. 자세히 보니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과거의 기억들이 밀려왔다. 옛날에 가난했던 사위. 얼굴이 비슷했다. 단지 더 늙고 먼지에 뒤덮였을 뿐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녀가 소리쳤다. 맞아, 내 놈이구나. 감히 무슨 낯짝으로 돌아왔느냐. 오 여사는 예전부터 지훈을 쓸모없는 놈으로 여겼고 이제 10년 동안 딸을 버린 죄까지 더해졌다.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서연은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지훈을 끌어안고 싶기도 하고 뺨을 때리고 싶기도 했다. 10년 동안 홀로 겪었던 모든 억울함과 치욕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지훈은 모자를 벗고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장모님. 미안해요, 서연씨. 저는 단지 두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보고 싶어서, 잘못을 빌고 싶어서 돌아왔습니다. 강 삼촌이 말을 끊었다. 잘못을 빌어? 내 놈이 뭘로 빌 건데? 여전히 거짓골이면서. 어디서 실업자 돼서 빌붙으러 온 거 아니냐? 아니면 아들놈 뺏으러 온 거냐? 그의 목소리는 날카롭고 악의에 가득 차 있었다. 민준이 그 말을 듣고 엄마의 옷소매를 잡아당겼다. 엄마! 이 아저씨가 제 아빠예요. 엄마. 순진한 질문에 모두 할 말을 잃었다. 서연은 가슴 아파하며 아들을 품에 안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오 여사가 날카롭게 말했다. 아빠는 무슨? 이 사람은 내 엄마랑 너를 버리고 도망간 사람이야. 알겠니? 민주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앞에 선 남자를 올려다보다가 와락 울음을 터뜨리며 집 안으로 뛰어 들어갔다. 서연은 너무 당황해서 계단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다. 지호는 그 자리에 서서 죄책감이 심장을 옥죄는 것을 느꼈다. 그는 서연에게 간절한 눈빛을 보냈다. 정말 미안해, 여보. 내가 잘못했어. 너무 많이 잘못했어. 서연은 애써 평정을 되찾으려 했다. 그녀는 눈물을 닦고 일어나 지훈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10년 동안 어디 있었어요? 연락 한 번 없이? 내가 혼자 아이를 낳고 동네 사람들 손가락질 속에서 아이를 키워야 했던 거 알아요? 미안하다고 말하지만 너무 늦었어요. 그 말을 듣고 지훈은 고개를 숙였다. 피가 날 정도로 입술을 깨물었다. 강 삼촌은 그 모습을 보고 통쾌해하며 지훈을 마당 밖으로 밀어내려 했지만 오 여사가 손짓으로 막았다. 그녀는 옛 사위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눈빛에는 증오와 놀라움이 뒤섞여 있었다. 너 어디서 뭘 했냐? 다른 여자 만났냐? 왜 하필 지금 돌아온 거냐? 지훈이 머뭇거렸다. 저는 아무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도둑질 같은 것도 안 했고요. 고향에 돌아오고 싶었습니다. 아들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오 여사가 비웃었다. 만나서 뭘 어쩌려고? 10년 동안 단 한 번이라도 그 애 생각했냐? 됐어. 당장 내 집에서 나가. 한마디 한마디가 칼처럼 날아와 꽂혔다. 서연은 입을 막고 흐느낌을 참았고 민주는 문 뒤에 숨어 떨며 눈물을 흘렸다. 이 광경을 본 지호는 무릎 꿇고 싶었지만 사람들이 더욱 반감을 가질까 두려웠다. 그는 그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장모님과 서연 씨가 원하지 않으시면 제가 여기 있지 않겠습니다. 떠나겠습니다.
하지만 하룻밤만이라도 부엌에서 자게 해주십시오. 내일 아침 일찍 떠나겠습니다. 단지 아들을 잠시만 보고 싶습니다. 아이를 보고 싶습니다. 오 여사는 당장 쫓아내려 했지만 강 삼촌이 그녀의 귀에 속삭였다. 일단 재우고 내일 쫓아내도 되잖소. 한밤중에 쫓아내다 소란이라도 피우면 온 동네 망신이요. 오 여사는 혀를 차며 지훈에게 격렬의 눈빛을 던졌다. 좋다. 하지만 거실에는 얼씬도 마라. 어디든 상관없으니 서연이랑 민준이 근처에는 오지 마라. 그날 밤 지훈은 부엌 구석에서 몸을 웅크리고 누워 눈물로 베개를 적셨다. 안방에서 서연의 흐느낌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그녀 역시 잠 못 이루고 있을 터였다. 그는 미움받을 것을 예상했지만 이렇게까지 고통스러울 줄은 몰랐다. 그의 마음속에는 과거의 장면들이 떠올랐다. 소박했던 결혼식 날, 신부 서연이 꽃돗자리 옆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그의 손을 잡았던 모습. 오 여사는 팔짱을 끼고 경멸하는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그리고 부부가 함께 밭을 나갔다가 주인에게 품삯을 떼이고 쌀 몇 줌으로 연명했던 날들. 비 내리는 밤, 서연이 아무리 가난해도 당신 곁을 떠나지 않겠다고 속삭였던 말들. 하지만 결국 그가 그녀를 떠났다. 여기까지 생각하자 지우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다. 깊은 후회가 온몸을 잠식했다. 이른 아침, 지우는 조용히 짐을 챙겨 떠나려 했지만 민준의 방 쪽을 바라보았다. 문은 여전히 닫혀 있었다. 그는 망설였다. 이렇게 떠날 수는 없었다. 아이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지우는 용기를 내어 방문을 두드렸다. 서연이 문을 열고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 무슨 일이에요? 안에서는 민준이 책가방을 정리하고 있었다. 지우는 애써 목소리를 낮추었다. 아저씨는 그냥 민준이한테 작별 인사하고 가려고. 민준이 고개를 들었다. 눈은 여전히 울어서 부어 있었다. 아이는 일어나 팔짱을 끼고 인사했다. 지우는 몸을 숙여 아이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민준이 살짝 움츠리는 것을 느끼며 그는 속삭였다. 민준아, 아저씨는 내가 건강하고 공부 잘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아저씨가 미안하다. 거기까지 말하고 지훈의 목소리가 메었다. 그는 감히 자신을 아빠라고 부르지 못했다. 아이가 더 혼란스러워할까봐 두려웠다. 옆에 서 있던 서연은 가슴이 미어졌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민준이 입술을 깨물고 고개를 저었다. 아저씨, 우리 엄마한테 미안하다고 하세요. 엄마가 너무 슬퍼해요. 저는 엄마 우는 거 싫어요. 아이의 단 한마디가 지훈의 가슴을 칼로 찌르는 듯했다. 그는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서연을 바라보았다. 미안해, 여보. 당장 용서해달라고 바라지 않아. 내가 원하지 않으면 여기 있지 않을게. 언젠가 내가 나에게 기회를 줄 마음이 생기면 나는 언제든 돌아와서 보상할 준비가 되어 있어. 그는 여전히. 서연은 살짝 미간을 찌푸렸다. 가세요. 당신이 나를 버린 순간부터 나는 혼자서 아이를 키우며 살아왔어요. 누구 도움 없이도 계속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지우는 고개를 끄덕이고 한숨을 내쉬었다. 배낭을 메고 문 밖으로 나섰다. 이때가 되어서야 그는 가족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결코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지훈의 발걸음은 마을 끝강가의 오래된 느티나무 아래로 향했다. 그는 근처 어디에 임시로 머물 곳을 찾아 멀리서나마 서연과 민준을 지켜보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했다. 완전히 떠나기에는 마음이 너무 아팠다. 그가 망설이고 있을 때 오토바이 한 대가 다가와 그의 바로 앞에 멈춰 섰다. 운전자는 50대 정도로 보이는 땅딸막하고 통통한 남자였는데 능글맞게 웃으며 말했다. 어이, 지훈이 맞지?
나 기억 안 나나? 나 유씨 아저씨야. 내 옛날 이웃. 내가 마을에 돌아왔다는 소식 듣고 한참 찾았네. 어디 가는 길인가? 지우는 당황했다. 이렇게 빨리 알아볼 줄은 몰랐다. 유씨 아저씨가 씩 웃었다. 우리 집에 가서 물이라도 한잔하고 가게. 내 밭 근처에 원두막 하나 있는데 거기서 임시로 지내도 돼. 숙박비는 안 받아. 나도 며칠 봐줄 사람이 필요했거든. 지우는 망설였지만 길에서 노숙하는 것보다는 밭 근처 원두막이 낫겠다고 생각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유씨 아저씨의 원두막은 마을 가장자리 넓은 풀밭 옆에 있었다. 사실 작은 초가집이었고 옆에는 과일나무 몇 그루가 심어진 작은 밭이 있었다. 지우는 그곳에 임시로 머물기 시작했다. 낮에는 가끔 마을을 돌며 건설 일꾼이 필요한 사람을 찾아 일을 했다. 어떤 사람들은 경계했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가 서연의 전 남편이라는 것을 알아보고는 반신반의하면서도 가난한 처지를 딱하게 여겼다. 몇 가지 잡일 덕분에 그는 겨우 식비를 벌었지만 사실 그는 돈이 부족하지 않았다. 주머니에는 거액이 든 은행카드가 있었지만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다. 그는 철저히 비밀을 지키고 싶었기 때문이다. 일주일 정도 지나자 온 마을에 온갖 소문이 퍼졌다. 대부분은 박지훈 저놈, 사업 실패해서 전처한테 빌붙으러 돌아왔나 보다 라고 비웃었다. 저런 놈을 다시 받아줄 바보는 없을 거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또 어떤 이는 고개를 저으며 듣자 하니 저놈 재벌이라던데. 지금은 가난한 척하면서 시험하는 거 아닐까? 드라마에 그런 거 자주 나오잖아. 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우는 매일 서영과 민준을 멀리서 지켜보았다. 그는 아침에 민준이 삐걱거리는 낡은 자전거를 타고 학교에 가는 것을 보았다. 타이어가 거의 다 닳아서 아이는 타는 것보다 끌고 가는 시간이 더 많았다. 오후에 민준이 집에 돌아와 때로는 엄마를 도와 시장에서 나물 몇 단을 파는 모습도 보았다. 아들의 고생하는 모습을 보며 지우는 가슴이 아팠지만 섣불리 나서서 돕지 못했다. 그는 서연이 여전히 자신에게 화가 나 있어서 돈조차 거절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다. 어느 날, 불볕더위가 쏟아지던 날, 지훈이 유씨 아저씨네 처마를 수리하고 있을 때 민준이 자전거를 타고 황급히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 손에는 전단지 같은 것을 들고 있었다. 지훈은 무슨 일이 생겼음을 직감하고 낮은 목소리로 불렀다. 민준아. 잠깐만. 민준이 자전거를 멈췄다. 땀을 뻘뻘 흘리며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저씨, 혹시 피 기증해 주실 분 아세요? 엄마가 보건소에 응급으로 실려 가셨는데 피가 급하게 필요하대요. 엄마가 길에서 사고 나셨어요. 피를 많이 흘리셨대요. 그 말을 듣자마자 지훈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들고 있던 망치를 떨어뜨렸다. 그는 유씨 아저씨의 오토바이를 잡아타고 민준에게 뒤에 타라고 한 뒤 보건소로 미친 듯이 달렸다. 길을 가는 동안 지훈의 마음은 불타는 듯했다. 서연이가 사고를 당하다니. 세상에 왜 이렇게 불행한 일만 생기는 걸까? 제발 그녀가 무사하기를. 민준은 그의 등에 꼭 매달려 눈물을 흘렸다. 아마 아이는 지금 이 순간 자신이 아버지일지도 모른다고 의심하는 이건설 노동자 외에는 의지할 사람이 없었을 것이다. 보건소에 도착하자 의사는 상황이 꽤 심각하며 O형 혈액이 급히 필요하지만 보건소에는 부족하다고 말했다. 지우는 즉시 혈액을 기증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건강 상태가 좋다는 사실이나 혈연 관계를 의사에게 밝히지 않았다. 단지 혈액형 검사 결과 일치하여 바로 헌혈했다. 민주는 밖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울고 싶어 했다. 오 여사나 강 삼촌 등 친척들은 아직 아무도 오지 않았다. 지훈이 민준을 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걱정 마라.
의사 선생님께서 내 엄마를 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다. 아저씨도 내 엄마가 안전하도록 뭐든지 할 거다. 그러고는 의사를 따라 헌혈실로 들어갔다. 오후에 서연은 추가 관찰을 위해 군병원으로 이송되었다. 오 여사가 막 도착해서 팔에 붕대를 감고 주사바늘 자국이 있는 지훈을 보고는 깜짝 놀랐다. 사정을 듣고 나서야 지훈이 딸을 구하기 위해 상당량의 혈액을 기증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오 여사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10년 전, 바로 이 보건소에서 서연이 진통을 겪었지만 지훈은 곁에 없었던 날이 떠올랐다. 그녀 마음속 깊이 새겨진 원망. 하지만 이제 그가 딸을 구하기 위해 기꺼이 나선 것을 보자 그녀의 마음이 조금 흔들렸다. 민주는 엄마 침대 옆에 앉아 있었다. 너무나 긴장했던 하루 끝에 지쳐 있었다. 아이는 고개를 들어 지훈을 보았다. 고맙습니다, 아저씨. 아저씨는 우리 엄마한테 정말 잘해주세요. 아이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다. 감히 아빠라고 부르지는 못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이 남자의 감정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었다. 사흘간의 치료 끝에 서연은 위기를 넘겼다. 다리 부상은 회복의 시간이 필요했지만 다행히 심각하지 않았다. 지호는 밤낮으로 군병원에 머물며 조용히 그녀를 간호했다. 처음에는 오 여사가 막았지만 머리에 붕대를 감고 누워있는 서연은 이제 살고 죽는 문제 앞에서 더 이상 그를 쫓아낼 기력도 없었다. 아직 공식적으로 용서한 것은 아니었지만 아픔 속에서 서연은 가끔 눈을 떠 지훈이 죽을 쑤어주고 땀을 닦아주는 모습을 보았고 거부하지 않았다. 민주는 날이 갈수록 지훈과 더 가까워졌다. 아저씨라고 불렀지만 목소리는 덜 망설였다. 오 여사는 여러 번 지훈이 뜬 눈으로 밤새 딸을 간호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마음속으로 갈등했다. 그가 믿기도 했지만 오늘 생명을 구해준 은혜를 부인할 수는 없었다. 서연이 퇴원하는 날, 지훈은 몰래 병원비를 지불했다. 적지 않은 금액이었지만 그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퇴원 수속을 밟을 때 간호사가 말했다. 이미 다 납부되었습니다. 어제 박지훈이라는 분이 환자 남편이라고 하시면서 병원 기금 계좌로 이체하셨어요. 그 말을 듣고 오 여사가 깜짝 놀라 지훈을 보았다. 너 어디서 돈이 나서? 지훈이 머뭇거렸다. 제가 예전에 건설 현장에서 일하면서 조금 모아둔 게 있습니다. 지금은 서연 씨 치료비로 쓰고 싶습니다. 부디 노여워하지 마십시오. 오 여사는 멍하니 서 있었다. 그녀가 항상 가난뱅이라고 무시했던 옛 사위가 갑자기 수천만 원의 병원비를 지불하다니. 휠체어에 앉아있던 서연 역시 놀라서 그를 쳐다보았다. 머릿속에는 온갖 질문이 쏟아졌다. 그는 10년 동안 뭘 했을까? 정말 돈이 있는 걸까? 아니면 누구에게 빌린 걸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지훈이 휠체어를 밀어주는 대로 문 밖으로 나섰다. 민주는 습관처럼 아저씨 옷자락을 잡고 졸졸 따라갔다. 집에 돌아오자 오 여사는 선언했다. 임시로 박지호는 서연이 간호하는 동안 여기 머물러도 좋다. 걔는 지금 약하고 걷기도 힘든데 내가 서류 때문에 읍내 나가면 집에 혼자 두기 무섭다. 하지만 미리 말해두는데 임시로만 머무는 거다. 재결합이니 뭐니 그런 생각은 꿈도 꾸지 마라. 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내와 아들 곁에 있을 기회가 생긴 것만으로도 약간의 기쁨을 느꼈다. 이 기간 동안 그는 서연을 정성껏 돌보았다. 죽을 끓여주고 다리를 마사지해주고 바람을 쐬러 마당으로 부축해 주었다. 서연은 여전히 화가 나 있었지만 가까이서 지내는 동안 마음이 누그러지기 시작했다. 많은 밤을 잠 못 이루며 옛날 일을 생각했다. 그는 임신했을 때 자신을 버리고 떠났지만 결국 그에게도 말 못할 사정이 있었던 걸까? 게다가 그가 무슨 일이든 능숙하고 재치 있게 처리하는 모습은 옛날에 어수룩했던 청년과는 달랐다.
가끔 그가 아들과 다정하고 인내심 있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며 그녀는 불쑥 물었다. 서울에서는 어떻게 살았어요? 지호는 그저 애매하게 대답했다. 건설 일 했어요. 어려움도 많았지만 잘 지냈어요. 당신과 아들 생각은 한 번도 잊은 적 없어요. 서연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아팠고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애써 참았다. 그녀는 아직 그를 완전히 믿을 준비가 되지 않았다. 모든 것에는 시간이 필요했다. 어느 날 오후, 지호는 민준에게 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쳐주러 골목으로 나갔다. 아이가 자전거가 낡아서 타기 불안하다고 불평했기 때문이다. 두 사람이 집에 돌아왔을 때 마당에는 이미 서연의 친척 몇몇이 모여 있었다. 강 삼촌도 있었고 다른 아주머니도 있었다. 지훈을 보자마자 그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아주머니가 서연의 어깨를 툭 치며 큰 소리로 말했다. 듣자 하니 저놈이 내 병원비도 내주고 여기서 간호도 한다며? 어디서 돈이 났대? 조심해라. 또 돈 뜯어내려는 수작일지도 몰라. 서연이 고개를 저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아직 잘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저를 도와주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저한테 피도 수혈해줬고요. 강 삼촌이 비웃었다. 혹시 마약 밀매하다 도망친 놈 아니야? 더러운 돈 뭉치 가지고 와서. 아무튼 우리 집안은 저런 아내 버린 놈은 믿지 마라. 내가 저놈이랑 다시 합치고 싶으면 마음대로 해. 하지만 집안 망신은 생각해야지. 이 사람 저 사람 제멋대로 말하며 아무도 해명할 틈을 주지 않았다. 지우는 그저 말없이 듣고만 있었다. 민주는 두려움에 아저씨 손을 꼭 잡았다. 다툼이 벌어지려 할 때 오 여사가 돌아와 친척들을 모두 쫓아내겠다고 위협하자 겨우 흩어졌다. 오 여사도 지쳐서 지훈에게 콧방귀만 뀌고 부엌으로 들어가 버렸다. 서연이 휠체어를 밀고 마당 구석으로 나와 지훈에게 조용히 말했다. 미안해요. 그 사람들은 예전부터 당신을 싫어했어요. 당신이 배신자라고 생각해서요. 제가 잘 이야기해 볼게요. 마음에 담아두지 마세요. 지훈은 한숨을 쉬었다. 가슴이 아팠다. 그는 자신이 과거에 잘못했다는 것을 알았고 이제 미움받는 것을 감수해야 했다. 그는 누구도 탓하지 않았다. 단지 당신과 아들이 점차 나를 용서해 주기를 바랄 뿐이야. 서연은 고개를 숙였다. 눈빛은 슬픔으로 가득했다. 그녀는 그의 목소리에서 진심을 느꼈다. 약간의 신뢰가 싹트기 시작했다. 그 후 며칠 동안 지우는 계속 서연 곁에 머물렀다. 때로는 밤새 그녀의 아픈 다리를 주무르기도 했다. 민주는 이제 둘만 있을 때는 그를 아빠라고 부르기 시작했지만 할머니 앞에서는 여전히 두려워서 아저씨라고 불렀다. 그 모습에 지우는 기쁘면서도 가슴이 아팠다. 여름이 지나고 첫 태풍이 몰아쳤다. 오 여산의 집은 여러 곳에서 비가 샜다. 지우는 지붕 위로 올라가 수리했다. 비바람이 몰아치는 가운데 온 가족은 희미한 등잔불 아래 모여 있었다. 흠뻑 젖은 채 필사적으로 양철 지붕을 고정하는 지훈의 모습을 보며 서연은 떨었다. 그가 미끄러져 떨어질까봐 두려워 목이 쉬도록 외쳤다. 내려와요. 위험해요. 내일 해요. 지훈은 단호했다. 안 돼. 당신 쉬는 곳에 물 새면 안 되잖아. 당신 이제 막 병 나았는데. 그 진심 어린 말에 서연의 마음이 세차게 흔들렸다. 바로 그 순간 그녀는 뛰쳐나가 남편을 꼭 껴안고 함께 비바람을 맞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다. 과거의 희미한 사랑이 그녀의 마음속에서 되살아났다. 태풍이 지나가자 집은 여러 곳을 수리해야 했다. 지우는 지붕 전체를 교체하고 벽을 다시 칠하고 싶다고 말했다. 서연이 돈은 어디서 나서요? 너무 나서지 마세요. 엄마가 싫어하실 거예요. 라고 말했다.
지훈이 살짝 미소를 지었다. 나한테 약간의 자금이 있어. 걱정하지 마. 이 집을 튼튼하게 다시 지어서 당신이 비 맞지 않고 민준이가 제대로 공부할 곳을 만들어주고 싶어. 그의 자신감 있는 목소리에 서연은 반신반의하면서도 희망을 품었다. 하지만 지훈이 오 여사에게 제안하자 그녀는 잘라 거절했다. 필요 없어. 쇼하지 마라. 이 집은 내 딸 이름으로 되어 있어. 내 놈은 아무 권리 없어. 뭘로 매수하려는 수작이냐? 지훈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아팠다. 그는 오직 꾸준한 행동만이 그녀를 누그러뜨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다음 며칠 동안 지훈은 옛 동료들이자 그 지역 건설 노동자들에게 연락해 자재를 좀 가져다 달라고 부탁했다. 그들이 외상으로 주거나 싸게 판다고 거짓말했지만 지훈은 몰래 자기 돈으로 지불했다. 오 여사나 서연에게는 알리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인부들을 불러 지붕을 새로 씌우고 바닥을 높이고 시멘트를 부었다. 낡고 허름했던 단층집이 점차 번듯해졌다. 인부들이 가끔 무심코 박 사장님 성격 좋으시다. 임금도 후하게 주시고 라고 말했지만 지훈은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오 여사는 빠른 공사 속도에 놀라면서도 여전히 인부들에게 쏘아붙였다. 이놈들, 일 다 끝내고 공사비 비싸게 달라는 거 아니야? 우리 집엔 줄 돈 한 푼 없어. 지훈이 온화하게 웃었다. 제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장모님. 걱정 마십시오. 제가 예전에 부족했던 것들을 보상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그 말을 듣고 오 여사는 콧방귀를 뀌고 돌아섰지만 예전처럼 모진 말은 하지 않았다. 어느 날 오후, 집이 거의 완성되었을 때 서연은 휠체어에 앉아 새로 페인트 칠한 방으로 조심스럽게 들어갔다. 그녀는 깨끗한 벽과 금 간 곳 없이 튼튼한 천장을 바라보았다. 마음이 설레었고 눈물이 흘러나왔다. 그녀는 10년 전 비만 오면 집 안이 물바다가 되어 지훈과 껴안고 울었던 날들을 떠올렸다. 그런데 이제 지훈이 이곳을 아늑한 보금자리로 바꾸어 놓았다. 그녀는 문득 낮은 목소리로 불렀다. 지훈 씨. 그는 막 밖에서 페인트 통을 들고 있다가 부르는 소리를 듣고 달려 들어왔다. 서연의 눈물 젖은 눈을 보자 그는 당황했다. 왜 그래요? 다리 아파요. 그녀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냥 너무 감동해서요. 고마워요. 정말로요. 그는 페인트 통을 내려놓고 그녀 옆에 무릎을 꿇었다. 아내의 손을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서연 씨, 나는 여전히 당신의 용서를 바라요. 만약 당신이 허락한다면 평생 당신과 아들을 위해 보상하며 살겠어요. 다시는 당신을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해요. 그녀는 그의 눈 깊은 곳을 들여다보았다. 강렬한 진심이 느껴졌다. 그녀는 즉시 대답하지 않고 받아들인다는 의미로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은 지훈이 평생 잊지 못할 가장 따뜻한 순간이었다.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다. 어느 날 오후, 집이 막 완성되었을 때 고급 승용차를 타고 온 낯선 남자 2명이 지훈을 만나고 싶다며 나타났다. 그들은 차에서 내려 말쑥하게 차려입고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다. 서연, 민준, 오 여사 모두 눈이 휘둥그레졌다. 두 사람 중 한 명이 지훈을 보고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다. 사장님, 오랜만입니다. 고향에는 웬일이십니까? 그 한마디에 주변이 얼어붙었다. 오 여사는 입을 떡 벌렸고 서연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지훈이 굳은 목소리로 말했다. 두 분, 여긴 어쩐 일이십니까? 알고 보니 그들은 지훈이 회장 겸 대주주로 있는 안평건설의 비서, 김 비서와 이 과장이었다. 몇 주 동안 지훈과 연락이 닿지 않고 회사에 급한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가 사라지자 그들은 걱정되어 수소문 끝에 그가 고향에 있다는 것을 알고 무작정 차를 몰고 온 것이었다.
오 여사가 더듬거리며 물었다. 사장님? 지훈이가. 사장님이라고 김 비서가 웃으며 말했다. 네, 박지훈 사장님은 안평건설 사장님이시고 부동산 투자도 하십니다. 뭐, 재벌이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죠. 사모님께서는 모르셨습니까? 몇 년 동안 서울에서 바쁘셨거든요. 그 말을 듣고 온 가족은 할 말을 잃었다. 서연은 몸이 굳어전 남편이자 숨겨진 얼굴을 가진 남자를 쳐다보았다. 나를 속인 거예요. 지훈이 황급히 손을 내저었다. 당신을 속이려던 게 아니에요. 단지 신분을 숨기고 싶었을 뿐이에요. 사람들이 내 진심을 믿지 않을까봐 두려웠어요. 오 여사는 너무 화가 나서 말도 제대로 못하고 손을 떨었다. 그녀는 지난 일들을 떠올렸다. 사위가 집을 수리해주고 병원비를 내주고 인부들을 불렀던 것들. 알고 보니 그가 너무 부자였기 때문이었다. 온 가족이 의심하고 괴로워할 정도로 그는 숨겼다. 동네 사람들 중 몇몇도 소문을 듣고 구경하러 왔다가 소리쳤다. 세상에! 저 사람 진짜 부자였어? 가난뱅인 줄 알았는데 이웃 아주머니들이 쑥덕거렸다. 친척들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특히 예전에 지훈을 모욕했던 강 삼촌은 이제 마당 구석에 숨어 감히 얼굴도 내밀지 못했다. 그 광경을 본 지훈은 매우 난처했다. 그는 두 비서에게 돌아섰다. 찾아와줘서 고맙네. 나는 괜찮으니 회사 일은 나중에 상의하고 지금은 먼저 돌아가게. 여기서 소란 피우지 말고. 두 사람은 네,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모두에게 인사한 뒤 차를 타고 떠났다. 마당에는 차 소리가 사라졌지만 분위기는 더욱 긴장되었다. 오 여사가 깊은 숨을 들이쉬고 말했다. 잘 됐네. 알고 보니 자네가 부자 사장님이었구먼. 왜 진작 말하지 않았나? 내 딸을 시험한 거냐? 10년 동안 돈 한 푼 안 보내더니 이제 와서 과시하려는 거냐? 그녀의 목소리는 감동과 분노로 떨렸다. 지훈은 그저 고개를 숙였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가족을 돕고 관계를 회복하고 싶었습니다. 사실을 말하면 장모님과 서연 씨가 제가 돈 자랑한다고 생각하실까봐 두려웠습니다. 사람들이 제가 진심 없이 돈으로만 보상하려 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서연 씨와 민준이를 사랑합니다. 그 말에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침묵했다. 방문 앞에서 서연이 휠체어를 밀고 나왔다.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알고 보니 당신은 재벌이었군요. 당신은 나와 아들이 굶주려서 개를 잡고 조개를 캐야 했던 시절을 단 한 번이라도 기억했나요? 10년 동안 당신은 부자가 되었으면서 한 번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지훈이 무릎을 꿇었다. 내가 잘못했다는 거 알아. 성공하면 영광스럽게 돌아오려고 했었어. 하지만 그러고 나니 부끄러웠어. 내가 믿지 않을까봐, 수군거릴까봐 두려웠어. 그래서 가난한 척하는 연극을 꾸몄던 거야. 제발 용서해줘. 서연은 무릎 꿇은 남자를 내려다보았다. 그녀는 망연자실했다. 그를 용서하기 시작했지만 그가 모든 것을 숨겼던 방식이 그녀에게 다시 한번 상처를 주었다. 그녀는 소리내어 울음을 터뜨렸다. 한참 흐느낀 후 서연은 조용히 휠체어를 돌려 집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오 여사는 이웃들을 돌려보내고 자신도 안으로 들어갔다. 마당에는 지훈만 홀로 남았다. 민주는 창문 뒤에 숨어 혼란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다. 밤이 되자 지훈은 서연의 방 문을 두드렸지만 저 좀 내버려 두세요. 나가세요. 라는 대답만 돌아왔다. 오 여사 역시 그를 쳐다보지도 않고 고개를 저으며 한숨만 쉬었다.
그날 밤 지우는 툇마루 구석에 앉아 뒤척였다. 아마 자신이 잘못 계산했을 것이다. 처음부터 솔직했어야 했다. 이틀 후, 서연은 갑자기 상처를 다시 검사하러 서울에 가고 싶다고 말했다. 그녀는 민준에게 할머니랑 집에 있어. 엄마 병원 갔다가 올게, 라고 말했다. 민준은 불안해하며 엄마, 나도 같이 가면 안 돼요, 라고 물었다. 서연이 고개를 저었다. 안 돼, 엄마는 조용히 있고 싶어. 착하게 있어, 알았지? 며칠 있다가 엄마 올게. 그날 지우는 밖에 있다가 소식을 듣고 급히 달려 들어왔다. 내가 데려다 줄게. 내 차 있잖아. 길도 편하게 갈 수 있고. 서연이 거절했다. 괜찮아요. 저 혼자 갈 수 있어요. 그녀는 지인에게 연락해 차를 빌려 터미널로 떠났고 지우는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오 여사 역시 딸이 혼자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했기에 혼자 보내주었다. 서연이 없는 집은 생기가 없는 듯했다. 민주는 온종일 슬퍼하며 구석에 틀어박혀 눈물을 글썽였다. 아빠, 엄마가 아빠한테 화난 거 맞죠? 지우는 애써 위로했다. 엄마는 시간이 필요할 뿐이야. 우리 같이 엄마 돌아오길 기다리자. 아빠가 엄마랑 너한테 더 좋은 집 만들어줄게. 아이가 울음을 터뜨렸다. 나는 큰 집 필요 없어요. 그냥 아빠랑 엄마랑 헤어지지 않으면 돼요. 지우는 아들을 안고 눈물을 흘렸다. 아빠가 약속할게. 다시는 너희를 떠나지 않을게. 다음 며칠 동안 지우는 서울로 서연을 찾아갈까 생각했지만 그녀를 더욱 불편하게 만들까 봐 꾹 참았다. 그는 조용히 집에 머물며 민준의 식사를 챙기고 건강이 약해져 기침을 자주 하는 오 여사를 돌보았다. 그는 장모님과 이야기를 나누며 마음을 열어달라고 부탁했다. 옛 사위가 매일 민준을 돌보고 자신의 약까지 챙겨주는 모습을 보면서 오 여사의 마음은 점차 누그러졌다. 그녀가 한숨을 쉬었다. 너랑 서연이 문제는 내가 많이 참견 안 하겠다. 다만 다시는 그 애 마음에 상처 주지 마라. 내가 이미 너무 많이 아프게 했어. 지훈이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일주일이 넘게 지났지만 서연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다. 어느 날 갑자기 오 여사의 휴대전화로 전화가 걸려왔다. 서연이 길에서 쓰러져 서울의 한 병원에 있다는 소식이었다. 지우는 즉시 민준과 함께 차를 타고 서울로 향했다. 마음은 불타는 듯했다. 알고 보니 그녀의 다리 상처가 완전히 아물지 않았고 수면 부족과 심리적 스트레스가 겹쳐 기력이 쇠했던 것이다. 지훈이 도착해서 아내의 손을 잡자 차가웠다. 그녀는 희미하게 그를 알아보고 힘겹게 웃었다. 아직 결정을 못 내렸어요. 지훈은 안쓰러움과 함께 자신에 대한 분노를 느꼈다. 아무 생각하지 마. 당신이 건강해지기만 하면 돼. 얼마든지 기다릴게. 그러고는 분주하게 수속을 받고 의사를 만났다. 이때 서연은 비로소 자신이 더 이상 갈등하거나 원망하거나 비난할 힘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알고 보니 그가 부자든 가난하든 그는 여전히 진심으로 자신을 걱정해주고 있었다. 그리고 어떻게든 그가 민준의 아버지이자 자신이 한때 사랑했던 사람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었다. 서연은 며칠간 입원했고 지우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챙겼다. 그녀가 퇴원하자 그는 두 모자를 서울 외곽에 사둔 집으로 초대했다. 여기는 조용하고 병원도 가까워요. 당신이 요양하기 좋을 거예요. 민준이도 더 좋은 학교에 다닐 수 있고요. 서연이 어색해하며 말했다. 당신에게 의지하고 싶지 않아요. 부담스러워요. 지훈이 다정하게 말했다. 의지한다고 생각하지 마요. 우리는 부부였잖아요. 내가 보상하고 싶어요. 민준이 애원했다. 엄마.
나 아빠랑 여기 있고 싶어요. 시골에서는 애들이 아빠 없다고 놀렸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 같이 있고 싶어요. 엄마, 눈물이 서연의 뺨을 타고 흘렀다. 그녀는 아들을 보았다가 지훈을 보았다. 마침내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10년 만에 처음으로 세 가족은 한 지붕 아래 살게 되었다. 오 여사는 여전히 약간 망설였지만 딸이 잘 보살핌받고 손자가 행복해하는 것을 보자 마음속으로 기뻐했다. 지호는 온갖 약을 사오고 개인 의사를 집으로 초빙해 서연의 다리 상태를 살폈다. 회사 사람들은 사장님이 가족을 되찾았다는 것을 알고 모두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다. 서연은 처음에는 지훈이 누리는 부유한 생활에 약간 어색함을 느꼈다. 작지만 편의시설이 완벽한 별장, 넓은 정원, 분주한 차량들. 가끔 그녀는 이것이 꿈이 아닐까 스스로에게 물었다. 옛날 가난뱅이였던 남편이 이제 사업가라니. 지훈은 여전히 아내를 부드럽고 존중하며 대했고 그녀가 빨리 건강해지기를 바라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다. 민주는 신나서 아빠 사무실을 구경했다. 아빠가 파트너들과 회의하고 계약서에 서명하는 모습을 보며 눈을 동그랗게 떴다. 아이의 마음속에서는 옛날에 남루했던 남자의 모습과 오늘날 위험 있는 사장님의 모습이 하나로 합쳐져 존경심과 함께 끝없는 사랑을 만들어냈다. 하지만 서연의 마음의 상처는 아직 완전히 아물지 않았다. 많은 밤, 그녀는 지훈 옆 침대에 누워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임신했을 때 남편 없이 혼자 고통스러웠던 날들을 기억했다. 지훈을 원망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이제 그가 다정하게 보살펴주고 아들이 처음으로 부모님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보자 더 이상 고집 부릴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어느 날 밤, 그녀는 그의 손을 꼭 잡고 속삭였다. 지훈 씨, 내가 당신을 용서하는 법을 배울게요. 하지만 다시는 나를 속이지 말아 주세요. 지훈은 감동하여 아내를 품에 안았다. 맹세할게. 이제부터 당신에게 아무것도 숨기지 않을게. 우리 가족, 당신을 소중히 여길게. 그것은 두 마음이 그 어느 때보다 가까워지는 순간이었다. 그해 가을, 지훈은 집에 오 여사, 강 삼촌, 그리고 몇몇 친척들을 초대하여 작은 모임을 열었다. 그와 서연이 공식적으로 혼인 관계를 회복하고 함께 민준을 키우기로 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였다. 친척들은 예전에 지훈을 온갖 방법으로 멸시했던 것을 떠올리며 어색해했다. 이제 그는 재벌이 되었고 의리까지 지켰다. 강 삼촌은 얼굴을 붉히며 작은 목소리로 사과했다. 지훈은 흔쾌히 용서했다. 오 여사는 눈물을 글썽이며 딸의 손을 잡고 당부했다. 이야, 이제 내가 행복하니 늙은 어미는 더 바랄 게 없다. 지훈아, 다시는 서연이 고생시키지 마라.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님, 걱정 마십시오. 제가 아내와 아들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다하겠습니다. 따뜻한 분위기가 가득했다. 민주는 신나서 자기 방과 새 책상, 그리고 아빠가 생일 선물로 사준 새 자전거를 자랑했다. 친척들은 지훈의 집을 보며 어쩔 줄 몰라 했다. 모두 감탄했다. 정말 믿을 수 없어. 옛날 그 빼빼 마른 박지훈이 이렇게 부자가 되고 능력 있다니. 한 이웃 아주머니가 웃으며 말했다. 마을 길까지 닦아준다던데. 앞으로 우리 고향이 저 친구 덕분에 잘 살게 될 거야. 정말로 지훈은 고향의 주요 도로를 개선하는 데 투자하여 농산물 판매를 돕고 발전 기회를 열어주었다. 모두가 그를 존경했다. 잔치 중에 서연은 지훈 옆에 앉아 있었다. 손을 잡고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다정했다. 마치 결국 우리는 모든 우여곡절에도 불구하고 함께 있네요. 라고 속삭이는 듯했다. 지호는 모두 앞에서 아내의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추었고 모두 감탄했다. 오 여사는 감동하여 눈물을 흘렸다.
이런 날이 올 줄 알았더라면 10년 전에 너한테 그렇게 모질게 굴지 않았을 텐데, 지훈이 대답했다. 어머님, 그렇게 말씀 마십시오. 지난 일은 잊고, 이제부터 우리 가족이 정말 화목하기만을 바랍니다. 그날 밤, 잔치가 끝나고 모두 돌아간 후, 지훈은 서연, 민준과 함께 마당에 앉아 달을 바라보았다. 가을바람은 쌀쌀했지만 그들의 마음은 따뜻했다. 민준이 아빠 목을 껴안고 제잘거렸다. 아빠. 우리 이렇게 영원히 함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무도 떠나지 말고요. 지훈은 아들을 꼭 껴안고 부드럽게 말했다. 그럼, 아들아. 아빠랑 엄마는 다시는 헤어지지 않을 거야. 가족은 영원한 거야. 서연은 남편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눈물이 흘렀지만 행복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지훈의 팔을 감싸 안고 조용히 속삭였다. 돌아와 줘서 고마워요. 이제 나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만 한다면 행복은 다시 시작될 수 있다고 믿어요. 지훈은 아내의 손을 꼭 잡고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온갖 풍파, 오해, 원망은 이제 사라지고 소중한 가족에만 남았다. 결국 모든 것을 되돌아보며 모두 한 가지를 깨달았다. 돈은 수단일 뿐, 모든 잘못에 대한 해결책은 아니라는 것, 핵심은 여전히 진실한 감정, 너그러움, 그리고 관계를 회복하려는 결단력이라는 것. 지훈은 자신이 한때 버렸던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찾아 아내와 자식에 대한 사랑이 겉모습의 화려함보다 더 신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서연 역시 원망을 내려놓고 다시 한번 자신의 마음에 귀 기울이는 법을 배웠다. 그들은 오랜 대가를 치른 후 마침내 행복하게 재회했다. 지훈과 서연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과 도시 사람들 모두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많은 사람들이 교훈을 얻었다. 누군가가 가난의 밑바닥에 있을 때 섣불리 판단하지 말라는 것, 언젠가 그들이 인생을 바꿀 수도 있지만 진정한 인간관계만이 오래 지속된다는 것, 친척들 역시 질투와 시기심이 양심을 가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진실이 밝혀졌을 때 남는 것은 부끄러움과 후회뿐이라는 것을. 오 여사는 딸이 마침내 평온한 안식처를 찾았다는 사실에 안도했다. 그녀는 이웃들에게 말했다. 내가 너무 모질게 굴어서 젊은 부부에게 일찍 화해할 기회를 주지 못한 것이 잘못이었소. 하지만 늦었지만 그래도 다행이지. 가족이 가장 중요하오. 물질이나 체면 때문에 막아서는 안 돼요. 가장 고요한 순간, 지훈은 잠든 민준을 다독이며 서연의 어깨에 기댔다. 문득 친구가 했던 명언이 떠올랐다. 가족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부이다. 이제 그는 그 의미를 절실히 깨달았다. 충분한 상실을 겪고 나서야 가족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게 된 것이다. 그는 아내의 얼굴을 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따뜻했고 더 이상 원망은 없었다. 오직 사랑만이 있었다. 결국 이 세상에서 인간의 가장 높은 목적은 집이라고 부를 수 있는 곳, 다정한 손길과 아이의 웃음소리가 있는 곳, 처마 밑에 둘러앉아 함께 밥 먹는 곳을 찾는 것이리라. 가을바람은 쌀쌀했지만 지훈의 마음은 이상하게 따뜻했다. 그는 눈을 감고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이제부터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다시는 가족을 잃지 않을 것이다. 그러고는 서연의 머리카락에 가볍게 입을 맞추고 민준을 품에 더 꼭 안았다. 그리고 그들은 사랑과 용서로 진정한 행복이 시작되는 밝은 내일을 함께 향했다. 이 이야기에서 각자가 얻는 교훈은 결코 작지 않을 것입니다. 첫째, 우리는 경멸에 대한 두려움, 소문에 대한 두려움, 가난에 대한 두려움이 때로는 우리 자신의 가족 행복을 무심코 잃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음을 봅니다. 둘째, 분노와 원망은 사랑을 서서히 죽일 수 있지만 선의와 사랑이 남아있다면, 마음을 열고 너그러워지며 진심으로 행동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따뜻한 가정을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셋째, 돈은 매우 중요하지만 진심과 신뢰를 살 수는 없습니다. 핵심은 여전히 진실한 감정,
공허한 약속이 아닌 행동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옛말처럼 있을 때 잘하고 잃고 나서 찾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때로는 단 한 번의 잘못된 결정만으로도 사랑하는 사람을 잃기에 충분합니다. 하지만 실수를 바로잡을 기회가 아직 있다면 용감하게 맞서 싸우십시오. 가족을 위해 싸우십시오. 오직 가족만이 이 세상에서 가장 평온한 안식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많은 중년들이 공감하는 남자는 집을 짓고 여자는 가정을 꾸린다는 말을 마음 깊이 새기십시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두 사람이 함께 마음을 합하고 서로 너그러운 마음으로 존중하며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결코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관용, 이해, 그리고 사랑으로 가꾸어지는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희와 함께 영감을 주는 이야기의 세계로 들어가 주셔서 감사합니다. 각 이야기가 여러분의 여정의 밝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를 통해 함께 인문학적 가치를 널리 퍼뜨려 주십시오. 항상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